여든이 된 지금 병상에 누워 창밖의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1953년 6월 25일 전쟁의 포화가 여전히 울려 퍼지던 그 해에 나는 태어났다. 피난살이 중이었던 어머니는 산고 끝에 나를 낳으시곤 첫 아들이다 라며 기뻐 우셨다고 하신다. 그 시절 장남은 정말 특별한 존재였다. 할아버지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만 무릎에 앉혀놓고 자랑하셨다. 이놈이 우리 김 가문의 맞손자다 보라. 이마가 얼마나 넓고 눈매가 얼마나 똑똑해 보이는가. 아버지 역시 우리 집 대를 이을 아이라며 손바닥에 침을 발라 내 머리를 쓰다듬곤 하셨다. 1956년 영수가 1959년 순희가 차례로 태어났지만 집안의 모든 관심은 여전히 나에게 쏠렸다. 명절 때면 새 한복은 언제나 내 몫이었고 달고기나 계란 같은 귀한 음식도 맏아들이니까라는 이유로 내가 먼저 먹었다. 심지어 방 배치도 그랬다. 아무리 작은 집이어도 내게는 따로 공부할 공간이 마련됐고 영수와 순이는 부엌 옆 작은 방에서 함께 잤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선생님들은 김승민은 장남이니까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반장을 시키셨고 어머니는 학부모 모임에 가실 때마다 우리 큰아들이 공부를 잘한다며 자랑하셨다. 그런 관심과 기대가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어린 마음에는 자랑스럽기만 했다. 나는 특별한 아이였고 그것이 당연한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 모든 특권에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따라다녔다. 1978년 초여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 공장에서 일하시다 쓰러져 그대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25세 나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어머니는 내 손을 꽉 잡고 말씀하셨다. 승민아, 이제 내가 이 집의 기둥이야. 내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니? 그날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던 나는 그 꿈을 접고 동네 방직 공장에 취직해야 했다. 영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순이는 중학생이었다. 두 동생의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는 것까지 모든 것이 장남인 내 어깨에 올려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어린 시절 누렸던 그 모든 특권들이 사실은 미래의 책임에 대한 선불금이었다는 것을. 맏아들에게 주어진 관심과 사랑은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었고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온 것이었다. 너는 장남이니까 라는 그 말이 이제는 족쇄가 되어 내 발목을 단단히 조여왔다. 와, 이 부분에서 진짜 소름이 돋네요. 특권이 선불금이었다는 표현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장남들이 겪었던 딜레마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글은 처음 봐요. 주변에 본인 이야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장남들의 현실이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동생 영수와 처음 크게 싸운 건 1975년 가을이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영수는 취직을 미루며 행정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다. 기름 냄새와 소음이 가득한 방직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하며 월급 15만 원을 받았다. 그 돈으로 영수의 학비와 용돈, 고시원비까지 모두 감당해야 했다. 형, 참고서 좀 사줘. 이거 없으면 공부가 안 돼. 영수는 한 권에 2만 원이 넘는 비싼 수험서 서적을 사달라며 조르곤 했다.
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일당이 고작 5천 원이었는데도 그래도 참았다. 동생이 고급 공무원이라도 되면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해 추석날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영수가 말했다. 형은 머리가 나빠서 공장 다니는 거예요. 저는 다르거든요. 그 순간 혈관이 터질 것 같았다. 술 기운도 있었지만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다. 내가 대학 다닐 수 있는 건 누구 덕분인 줄 아냐? 내가 공장에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생전 처음으로 영수에게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영수는 더욱 차갑게 되받아쳤다. 내가 부탁한 적 있어. 형이 알아서 한 거잖아. 그리고 형이 안 해도 어머니가 빚내서라도 내 공부는 시켰을 거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5년간 내가 희생한 것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영수의 눈빛이었다. 거기엔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었다. 오히려 왜 이런 걸로 소리치느냐는 듯한 짜증만 있었다. 순이도 다르지 않았다. 1978년 20살이 된 순이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신랑 측에서 요구한 혼수와 예단, 비용만 300만 원이었다. 당시 내 연봉이 200만 원이었으니 1년 반치 월급을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금액이었다. 어머니 몰래 사채까지 써가며 마련해줬다. 오빠 덕분에 좋은 곳으로 시집 간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순이는 도리어 투덜댔다. 시댁에서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할까봐 창피해 오빠가 대학이라도 나왔으면 좀 낫겠는데 결혼식, 피로연에서도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다. 신랑 측 가객들이 신부 오빠가 공장 다닌다더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은 1980년이었다. 영수가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5급 공채였다. 기뻐해주고 싶었다. 정말로. 하지만 영수는 승진 축하 파티에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동료들에게 형이 공장 직원이라 오시기 어려우실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시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장남으로 태어난 죄가 이렇게 큰가? 5년간 내 청춘과 꿈을 바쳐 키워낸 동생들은 이제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진짜 이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나네요. 영수의 내가 부탁한 적 없어라는 말이 얼마나 비수 같았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이 정말 궁금하네요. 어머니가 쓰러진 건 1985년 겨울이었다.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왔고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셨다. 그때부터 7년간 나는 어머니를 혼자 돌봤다.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낮에는 어머니 옆에서 잠깐씩 눈을 붙이는 게 전부였다. 기저귀 갈기, 죽 끓여드리기, 목욕시켜드리기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다. 영수는 서울에서 5급 공무원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더라. 아들을 명문 사립학교에 보냈다더라. 한 달에 한 번 내려와도 고작 30분 앉아 있다가 바쁘다며 올라갔다. 준이 역시 부산 남편 따라가서 잘 산다고 했다. 설과 추석에만 얼굴을 비쳤는데 그나마도 시댁 일이 바빠서라며 일찍 떠났다. 엄마, 물 드시세요. 숟가락으로 물을 떠서 입가에 내드리면 어머니는 그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미안하다, 미안하다만 중얼거리셨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미안해하실 분은 따로 있는데 1992년 2월 5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도 내 손만 잡고 계셨다. 장례식 준비부터 모든 것을 혼자 했다. 영수는 공무원이라 휴가가 어렵다며 하루 늦게 왔고, 순이는 아이들이 어려서라며 이틀만 머물렀다. 문상객들 앞에서 아들이 효자다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정작 형제들은 눈물 한 방울 제대로 흘리지 않았다. 진짜 지옥은 장례식 후에 시작됐다. 상속 문제였다. 30평 남짓한 낡은 집 한 채와 논반, 몇백 평이 전부였다. 시가로 따져봐야 2천만 원 남짓했다. 하지만 영수와 순이는 법대로 3등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뭔 소리야? 7년간 혼자 어머니 모신 건 뭐고? 너희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킨 건 뭐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영수는 서늘하게 말했다. 그건 형이 장남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잖아. 상속은 별개 문제야. 우리도 권리가 있어. 순이도 거들었다. 오빠가 희생한 건 인정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상속을 포기할 수는 없어.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돈이 필요하다고. 7년간 어머니 간병비, 병원비, 약값을 모두 내가 댔는데도 말이다. 그들은 심지어 변호사까지 선임했다. 법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었다. 어머니 49제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형제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아 재산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다. 좋다. 다 가져가라. 대신 이제부터 우리는 남남이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집도, 땅도, 어머니의 유품까지. 그리고 어머니 제사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더 이상 장남 노릇 안 한다. 영수와 순이는 당황했다. 제사는 맏아들이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보다. 형,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순이가 울먹였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20년간 가족 위해 살았으니 이제 충분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길에서 마주치면 모른 척했다. 명절에도 기일에도 만나지 않았다. 20년간 피와 땀으로 키워낸 가족이 한순간에 남남이 되어버렸다. 정말 이 부분은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7년간 혼자 어머니 돌보고도 상속에서 쫓겨나다니 이게 현실이었구나 싶어서 너무 화가 나네요. 주변에 보니까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영상 많이 공유해주세요. 홀로 산 지 20년이 흘렀다. 1993년부터 시작된 혼자만의 세월이었다. 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쫓겨난 후 월세 15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새 출발을 해야 했다. 39살의 나이에 맨손으로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공장에서 받던 월급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결국 동네 끝자락에 작은 슈퍼마켓을 차렸다. 전세금 500만 원을 빼서 마련한 초라한 가게였다. 어서 오세요. 하루 종일 그 말만 수백 번 반복했다. 새벽 6시에 문을 열어 밤 11시에 닫을 때까지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으면 다행이었다. 명절이면 더 쓸쓸했다. 가족들과 함께 차례상을 차리는 손님들을 보면서 혼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다. 사장님은 가족 없으세요? 라는 단골 할머니의 질문에 네, 없습니다 라고 답할 때마다 가슴이 아렸다. 결혼도 할 수 없었다.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좋은 나이를 다 보내버린 데다가 이제 와서 누가 40이 넘은 총각을 원하겠는가. 가끔 소개받는 여자들도 나이가 많다,
재산이 없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30대에 만났던 김 선생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마지막에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승민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가족 때문에 평생 고생할 것 같아서요. 동네에서 가끔 영수와 순이 소식을 들었다. 1995년경 영수는 과장으로 승진했다더라. 아들이 연세대학교에 합격했다더라. 2000년에는 강남 아파트를 더 큰 곳으로 이사했다더라. 순이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이 건설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산 해운대에 큰 집을 샀다더라. 딸은 의대에, 아들은 서울대 공대에 보냈다더라. 그들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미워서가 아니라 외로워서였다. 내가 희생해서 만들어준 토대 위에서 그들이 꽃을 피우고 있는 동안 나는 혼자 뿌리째 말라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나 없이도 충분히 잘 살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나 같은 형이 없어서 더 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2008년 어느 날 순이의 딸이 의사가 되어 개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시며 계산해봤다. 순이의 의대 등록금이 얼마였을까? 내가 마련해준 혼수금이 그 시작이었을 텐데. 우픈 생각이 들었다. 내 희생이 이제는 다음 세대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가장 힘들었던 건 명절이었다. 온 동네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나만 홀로 가게 셔터를 내리고 컵라면을 끓여 먹었다. TV에서 나오는 가족 드라마를 보면서도 채널을 돌렸다. 너무 부러워서 볼 수가 없었다. 밤마다 이런 생각을 했다. 내 인생은 뭐였을까? 장남으로 태어나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결국 혼자 늙어가는 이 삶이 옳은 건가? 내가 바랐던 건 고마움이었다, 사랑이었다. 하지만 받은 건 외면과 배신뿐이었다. 그래도 후회는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깊은 밤 홀로 있을 때면 눈물이 났다. 2010년이 지나면서 몸도 많이 아팠다. 오랜 시간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팠다. 병원 갈 돈도 아까워서 파스만 붙이고 버텼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다. 가족은 없어도 시간은 흘렀다. 이 부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20년간 혼자 살면서도 가족들 성공 소식을 들어야 했던 마음이 어땠을까 싶네요. 내 희생이 다음 세대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정말 울컥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요? 2023년 4월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슈퍼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더니 의식을 잃었다. 다행히 단골 할머니가 발견해서 119를 불러줬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폐암 사기입니다.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혼자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 허망했다. 80살까지 살았으니 짧지는 않았지만 정작 나를 위해 산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니 아쉬웠다. 의사가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시라고 했을 때 가족이 없다고 답하는 내 목소리가 쓸쓸하게 들렸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순이가 병실에 나타난 것이다. 스무해 만이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내가 기억하는 막내의 모습이었다. 순이는 내 침대 옆에 앉더니 펑펑 울기 시작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동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친구가 내 입원 소식을 전해줬다고 했다. 오빠가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20년간 연락도 안 하고
순희의 눈물을 보니 내 마음도 무너졌다. 20년간 쌓인 원망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졌다. 나도 미안하다. 너무 고집 부리고 살았나 보다. 순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빠,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야 깨달았어.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영수 오빠한테도 연락했어. 곧 올 거야. 순희의 말에 가슴이 뛰었다. 정말 올까? 그래도 보고 싶었다. 원망했지만 그래도 내가 키운 동생이었으니까. 이틀 후 영수가 왔다. 70 넘은 나이에 머리가 하얗고 등이 많이 굽어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영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한참 말없이 마주 보다가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젊을 때는 몰랐어. 형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그 나이 되고 나서야 알겠더라. 형이 짊어진 그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나도 울컥했다. 나도 너무 고집스럽게 살았나 보다. 가족인데 왜 그렇게 멀어져서 살았을까? 영수가 내 손을 잡았다. 아니야 형, 우리가 잘못했어. 형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을 거야. 그날부터 기적 같은 시간이 시작됐다. 영수는 매일 아침 병원에 와서 죽을 끓여주고 순이는 오후마다 와서 옛 이야기를 들려줬다. 30년 전 다툼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다시 형제가 되었다. 영수는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했다. 형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판사가 됐어. 형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지. 순이도 말했다. 내 딸이 의사가 된 것도 오빠 덕분이야. 오빠가 마련해준 혼수로 시작된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거야. 마지막 며칠은 정말 행복했다. 세 형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웃고 울었다. 영수가 가져온 옛날 사진을 보며 그때는 참 어렸네라고 웃기도 했다. 늦었지만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어느 날 영수가 말했다. 형,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사람은 형이야. 형이 보여준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 오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 뒷산의 작은 언덕에 올라왔다. 저 멀리 황혼이 깃든 강물이 유유히 흘러간다.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니 어린 시절 동생들과 함께 뛰놀던 고향 강가가 떠오른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들처럼 내 생도 이제 저물어 간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장남으로 태어나 무거운 짐을 져야 했지만 그 덕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었으니까. 강물은 오늘도 변함없이 흘러가고 나는 그 물결 위로 쓰러져가는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는다. 정말 마지막까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야기네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그 한마디에서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느껴집니다.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